전문가에서도 9월달은 특별히 삼국유사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삼국유사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총 4회에 걸쳐 삼국유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그분들께 개발이 되는 강의를 제작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저희 삼국유사 프로젝트 작품들을 보시면 더욱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고영석 교수님이시고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재직하고 계시고요. 한국불교사 연구라는 저서를 쓰셨고 선생님께서도 지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바람과 달빛 아래 흘러간 시라는 제목으로 삼국유사에서 저희는 모티브를 따서 연극을 만들었지만 선생님도 시를 쓰셨던 시인이시기도 하세요. 저희가 오늘 부탁드렸던 강좌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불교적 세계관인데요. 삼국유사가 역사서이기도 하고 그 안에 또 다양한 신화와 민담들이 담겨져 있는 그냥 문학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련 스님이 쓰셨고 또 신화시대가 상당 부분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불교적 세계를 보여주는 불교 문화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불교적 세계관에 초점을 맞춰서 선생님 강의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일단 선생님께서 주신 강의 계획안을 아주 짧게 읽어드리는 걸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수출화이자 바이블이다. 동시에 한국인들의 꿈과 이상, 슬픔과 희망이 담긴 보물창고다. 나아가 우리의 민족 문화를 온전히 담고 있는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이다. 책 이름이 새 나라에 빠진 이야기 또는 새 나라에 잃어버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오히려 더 많은 나라에 되찾아야 할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련 천사는 이 책 속에서 불교의 중도적 실천관과 연기적 세계관을 통해 불교적 인간과 보살적 인간 및 이타적 인간과 연기적 인간상을 탄생시키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삼국유사가 담고 있는 연기적 세계인식과 우화적 인간 이해 및 자비의 실천 동행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오늘이 이제 삼국유사에 대해 이해하는 첫 시간, 첫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영석 교수님께 강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삼국유사 인문의 유행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재를 제가 불교계통의 현대 불교 신문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 연구년을 마치고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그런 연재를 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다른 신문에도 많이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 이렇게 삼국유사 프로젝트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통일이 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국유사를 돌아보고 삼국유사의 부흥이 일어나고 삼국유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티베이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 자체가 통일과 굉장히 긴밀하다는 생각을 저는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남북이 분단된 지가 한 60여 년인데 이상이 됐죠. 이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가 과연 뭘까? 그 매개항이 뭘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과거처럼 불교만 가지고 될 것인가, 천도교 같은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보면서 아마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단군, 47세기를 갖는 단군 왕군, 단군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기독교 쪽에서는 또 단군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여전히 있긴 하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남북 간의 어떤 연대감을 줄 수 있는 가장 크다는 어떤 기제랄까요? 어떤 매개함이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삼국유사가 지금 우리 민족의 어떤 원력을 담고 있고 우리 민족의 통일 이후, 통일 이전 이 모든 역사를 다 아우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국유사가 우리 국민 전체에게 읽힌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번역본이 참 많습니다만 국민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적극적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어떤 한민족 의식이 좀 더 복원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양한 이질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다양한 이질감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초점을 모을 수 있는 텍스트가 결국 삼국유사가 아니겠는가. 물론 삼국유사에 담고 있는 내용은 불교적 세계관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 크죠. 그리고 또 창시자가 이런 선사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성직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국의 역사나 문화, 민속, 신화, 사상, 지리 여러 분야에 투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볼 때 오늘날의 관점에 특정 종교의 종교인이 있었다거나 그리고 담고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이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텍스트가 삼국유사가 아닌가 생각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나 비해서 삼국유사는 한국 민족의 수타라가 경전이라는 말인데요. 바이블도 경전이겠죠. 소위 경전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썼죠. 소위라는 말이 이제 불교에 쓰는 말이지만 의지하는 믿는 구석이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인식표를 담고 있는 가장 첫손 꼽히는 고전이 삼국유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선학들도 이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고 있고 우리 백남조 선생님 그 멘토처럼 과거 우리가 20세기는 서양의 여러 가지 서양의 그런 주도적인 측면을 빼앗겼다는 주몽 같은 판타지 그런 것에 대해서 21세기는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 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계화를 세계성을 획득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삼국유사 중종 임신본 간행의 500주년 기념해서 기획된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유용하고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6년에 이련서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지난 2006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지금 한국대중앙연구원 중심으로 이련선사 탄신 80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국제학술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련선사의 탄생을 기념하는 800주년 탄신 기념이었지만 이제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것은 삼국유사의 가장 널리 보고 있고 가장 많이 보고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온 요거는 지금 중종 임신본을 동국대학교 출판부에서 한국불교전서라고 하는 한국인들이 쓴 불교전서, 불교전적을 총집해서한 14책 중에 제5책, 신라 3책, 고려 3책, 조선 4책, 오유편 4책인데 그 중에 제5책에, 6책에 들어있는 50권짜리 삼국유사 활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중종 임신본을 활자본으로 하는 거죠. 여기에는 적어도 삼국유사에 관련되어 있는 판본들을 일일이 교감, 비교, 대조해서 촘촘한 각주가 이렇게 판본 비교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일목요연하게 원전과 교감이 함께 되어 있는 이게 한국불교전서본입니다. 공대 출판에서 가는 여러분들 중종 임신본은 제가 빼놨는데 목판 활자본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한국문화 추진회에서 75년이나 영인을 하고 이후에도 영인을 했습니다만 저는 좀 전문가가 아니면 연구실에서 지금 계속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좀 보기가 힘든데 조금 눈에 보기 편하게 된 게 활자본입니다. 여기에 대한 번역본들은 국내 한 30여 종에서 50여 종 나와 있죠. 그 중에 뭐 여러 판본들이 있죠. 명도본을 비롯해서 이재호본이 또는 뭐 북한의 이상호 선생님 본도 있고 여러 본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 여러분들은 연극하는 분들이 시청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연극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죠? 삶이 연극인데 그러니까 아마 꼭 좀 하나 구해보셔서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대학원생들과 함께 일종의 삼국유사 법회라는 이름으로 삼국유사를 7년 동안 원전을 완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작년 9월부터 제가 연재하면서 삼국유사 중종 임신본 원본을 가지고 박사학을 조직해서 지금도 계속 매주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여기서 서울 국립극단에서 연극을 하시던 여러분이 오늘 여기 서울인 한국 무대에서 연극을 하시던 삶의 연극을 하시는 간에 삼국유사를 꼭 좀 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삼국유사는 다 읽어본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다 읽어본 분?
네, 만져보신 분? 들어보신 분? 예. 그럼 제가 삼국유사에 관련된 처음이니까 시 한 편 읽어드릴까요? 네. 네. 제가 그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주제로 한 시를 이제 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문학적 현대문학사에서 문학적 성취를 어렵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분들 크게 여러 분 그렇지 않다고 두 분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 잘 아시는 여러분 미당 서정구 선생님의 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 들어보시는 거 모르겠어요. 미당 서정구 시전집에 들어있고 옛날에 소설문학사의 80년대에 나왔었는데 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라는 시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후에 공대 국문과 정년 교수 정년하시고 난 이후에 정신 교수가 됐는데 해외 여행을 많이 하시면서 1915년에서 2000년까지 86세 살았습니다만 70대 후반에 다시 삼국유사를 비롯해서 해동 인국분옥이나 여러 가지 우리 고전을 중심으로 삼국유사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부분의 시집을 또 내신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방 선생은 한국 시의 대표적인 주자이고 생각성이라는 그런 시이지만 그분이 삼국유사를 시로 이렇게 쓴 글이 나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뭐 시가 워낙 좋은데도 잘 알려져 있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학 아카데미에 있다는 박재천 시인의 다리 첨은 가람에 라는 시집이 문학 세계사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모티베이션해서 이제 쓴 시인데 뭐 사부가 전부 다 삼국유사는 아니어도 그 나름대로 나와 있는 삼국유사의 주제를 가지고 완성을 높게 쓴 시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삼국유사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집과 관련해서 아마 그려낸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품은 있지만 저는 이제 또 그날에 부제로 시로 쓰는 삼국유사 이렇게 했고 바람과 달빛아래 흘러간 시에서 우리가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신라 불교가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랑도가 원래는 풍월도라고 하는 칠판이 됩니까? 네. 예. 예. 여러분들이 그 신라에서 파랑도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도라고 하는 사실 이제 무리도자를 파랑도인데 이 파랑도는 원래 이제 신라의 풍월도라고 하는 신라 원래 진흥왕 때 원화라고 하는 원화가 이제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품이라는 영어라보다는 꽃이다 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오리지널 꽃이죠 사실 원꽃이고 이게 일종의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네팔의 그 꾸마리 제도의 연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리따운 그 소녀들 2명을 뽑아가지고 하나의 그 일종의 청소년 수양단체처럼 뭔가 그 이상적인 그 모델로 이제 세워놓고 일종의 뭐 여사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제도로 이제 있고 이 원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는데 아마 화랑의 줄에서 보게도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화랑 같은 경우는 이 화랑 밑에 여기 이제 화랑이 있으면요 이 화랑 밑에 이제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말하면 이 화랑 전체에서 여기 국선이라는 인물이 국선 나라의 신들이 국선이 있고 국선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이 바로 화랑입니다. 화랑 중에 화랑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국선의 일종의 달라이라마 같은 어린 그런 국선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이 화랑 밑에 따르는 그 무리가 화랑도입니다. 화랑의 무리가 화랑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례는 잘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풍월도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준하는 이 화랑 밑에 무리가 250명 내지 300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신라의 화랑색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김대문의 화랑색이라고 하는 기자를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여기 한 뭐 36명인가 정도가 나오는데 김대문의 김씨 집안의 계보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시신이고 1화랑 밑에 250 내지 300명이 따르는 무리가 있다면 30명만 잡아도 7,500명이죠. 9,000명입니다. 황산벌에서 계획장군의 500결사대를 물친 결국은 뭡니까? 신라의 화랑이었잖아요. 세 차례 이렇게 영화가 나왔지 황산벌. 세 차례 가서 결국
신라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옴으로써 결국은 계획이 죽잖아요. 지잖아요. 뭐 처음에 그냥 돌려보내고 다시 돌려보내고 마지막에는 목을 쳐서 보내지 않습니까? 목을 쳐서 보냈을 때 그 불이 붙어서 이제 신라가 아주 저리를 불태워서 결국 별사대 5천 별사를 물리치는데 여기에 준하는 원하도 적어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남모가 여기 두 명의 그 원하 중에 한 명이 좀 서로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하루는 친구가 남모가 한 명에게 이제 술을 먹여가지고 이제 땅에 묻었다는 기록도 있고 내가의 다리에 떨어뜨려 죽였다는 기록도 있는데 여성 두 명을 뽑았더니 이제 이게 시기 질투 때문에 그때 무너졌다고 해서 이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가지고 다시 진흥왕의 부인 왕비가 제안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진흥왕 때 다시 제안했던 것이 바로 풍월도라는 거예요. 풍월도는 청소년 수양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양단체인데 청소년 수양단체의 제도로서 존재하는 게 풍월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달빛 아래 흘러가는 시를 제가 붙인 거 들었는데 풍월이 원래는 이제 뭡니까? 우리 나중에 풍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 원래 제도 이름은 풍월도입니다. 풍월도 안에 화랑이라고 하는 이렇게 제도 형식이 갖춰지는 거예요. 큰 이름은 상위 개념은 풍월도입니다. 풍월도 안에 자, 화랑이 있고 화랑 중에 한 개는 흑선으로 뽑고 화랑은 14, 5세에서 17, 8세 미소년을 뽑아가지고 이제 청소년 수양단체로 새롭게 정비해서 이제 그런 걸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 수양단체는 남대가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진흥왕이 고민 끝에 만약에 원화제도의 폐해를 알기 때문에 새롭게 정립한 것이 풍월도이고 풍월도 안에 이제 14, 5세 이번에는 소녀가 아니라 소년들 그래서 말하는 끝남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이렇게 뽑아서 그 중에 한 명을 복선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페트롤로 후견이고 한 명의 스님이라는 거 한 명을 줍니다. 스님 후견, 중년 스님 후견을 어리니까 후견이처럼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따르는 무의가 250 내지 300이니까 1화랑 밑에 그러니까 적어도 7,500 내지는 9,000명. 우리가 이게 사람 영역을 얘기하면 적게는 7,000명, 많게는 10,000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영역에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뭐 청소년 무사 집단으로 보기도 하는데 하나는 뭐 문물을 이렇게 하니까 산책을 이렇게 유람하면서 무예를 키우고 정신 수양을 하고 틈틈이 뭐 병전도 보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크게 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단굴이 있잖아요. 한자를 이제 한자로 많이 쓰잖아요. 단군이 있고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제 샤머니즘 뭐 있지만 단군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결국은 어떤 면에서요. 이 신선 사상과 나중에 산신신앙이 결합됩니다. 신선과 산신이 결합되고 여기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신선은 이제 요즘 하느님 신앙에 기초한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한인 단군, 산신은 이제 나중에 단군이 산신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제 산신은 포괄적으로 여기 뭐 산신을 얘기했죠. 실제로 뭐 지신, 뭐 해신, 이거 다 포괄적으로. 여기 나중에 이제 고유 신앙의 중심되는 이쪽에 뭡니까? 이쪽은 이제 하느님 신앙이면 이쪽은 이제 산신이 되기도 하는데, 조금 혼재되지만 우리가 정령 신앙, 토템하는 이런 의미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까지 가는데, 우리가 산신하면 되게 호랑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인식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신선 사상과 산신 사상이 혼재되어 있는 시기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죠. 이 신선 사상은 산신과 결합도 되면서 실제로 어떤 이제 풍유로 이어집니다. 풍유로 돌아가는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죠. 또 여기 도가를 아우르는 모장을 아우르는 도교가 있죠. 3교가 있지 않습니까? 3교 중에 이제
불교가 특히 풍류도를 끌어안에서 개혁하죠. 나중에 성락이라는 말을 고려해서 쓰는데 풍류를 성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남남비세 말하는 것은 부교협력시로 알풍류, 나라 협력한 도가 있으니 풍류를 한다는 거기 포함 3교 얘기하고 이제 쭉 나오죠. 나온 게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런 말 기억하시는 분 모르겠는데 하고 수하고 노사후지지하고 처무이지사하고 행불언지변은 주사지종이라고 지향막작하고 충성공회, 제선공회, 충성공회는 축건 태자지가요. 이게 이제 그 최초 남남비세 제일 유명한 얘기죠. 어떤 낭인지 효랑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두 글자인데 그 화랑 이름 있죠. 거기에 비문에 쓴 서문, 비의 서문에 나오는 거죠. 집안에 들어와서는 부모님에게, 가친에게 효도하고 입적효가하고 집안을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노나라 사국 공자죠. 공자가 대사국 사국 최고로 올라서는 일반 재판관 뜻을 해당했는데 그의 가르치며 함이 없는 일회차하고 말이 없는 가르침을 하는 것은 주나라의 주사. 주사는 대개 그 도서관장, 사석관장, 연합관장처럼 도서관 모자가 사석관장 역할을 좀 했죠. 그에 가르치며 나쁜 일들 짓지 말고 좋은 일들 받들어야 하는 것은 축건, 인도, 축건, 해자지가야, 석가모니, 시타르타의 가르침이다, 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명한 거죠. 이게 바로 포함 3교라 해서 이 3교, 불교, 불교, 도교죠. 도가 포함하는 이것이 이제 풍류, 그러니까 3교가 들어오기 이전 이 땅에 풍류가 있었다는 거죠. 불교, 견묘지도 말풍류 할 때. 나라의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제 풍류, 이 바람의 흐름일 수도 있고요. 이 풍류도라는 것이 이제 글에 많이 쓰지만 실제 풍류도의 어떤 의미의 원형적 표현은 제도적으로 풍월도였다는 거예요. 풍월도의 내용으로서 하나의 제도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승려라는 거 한 명 있었고 국선이 있었고 이런 거죠. 옛날에 이제 티벳이나 몽골에서 말하는 국선 같은 경우는 어린 국선이 되면 정강 아니니까 그의 후견에 저는 판첸라마, 달라이라마가 국선이나 판첸라마 총무장 역할로 성명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지금 티베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달라이라마가 이제 입적을 하는 그 어떻게 환생하는 과정을 이제 주재하고 확정하는 최종 역할을 누가 판첸라마 같은 총무장 역할을 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그 역할을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역할처럼 되어 있는 걸 성명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그런 제도를 구주는데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이 있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바람과 달빛 아래 흘러가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한국 현대 시에서 많은 상봉유사를 다뤘지만 제목상으로 이렇게 좀 붙인 또는 그 의미를 담아낸 시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서정주 선생님하고 박대천 씨 이런 분들 얘가 있긴 합니다. 제가 상봉유사라는 제목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그대 얼굴을 생각만 해도 나 그대와 나란히 꿈속에 있고, 그대의 이름을 불러만 봐도 나 그대와 더불어 자리에 있네. 나는 그대 앞에서 숨을 멈추고 너는 그대 옆에서 몸을 기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을 졸이고 그들은 그 뒤에서 쉬었다니. 한웅에서 고려까지 3,700년, 단군에서 대한까지 4,400년. 아, 그대는 우리의 길나자리고, 아, 그대는 우리의 대한사슴이고, 우리의 고대사를 혼자 바치고 우리의 정신사를 홀로 지키며 넓은 가슴 큰 마음 되비춰주는 우리들 한결의 업경대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군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국유사에서 좀 제가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좀 더 담아내려고 하는 제가 5번째 시집 4번째인데 3대목인데요. 시로 쓰는 3대목. 3대목이라는 시가 마침 옆에 있으니까 한번 짧은 시만 읽어드릴게요. 3대목 들어보셨죠? 신라의 3대가 뭐냐면 신라의 3대 중대하대, 상중하대거든요. 그 경문왕의 딸이었던 진성이와 이제 각각 가사하고 각각 위홍 삼촌이자 애인인데 그 내려서 이제 만든 신라의 일종의 향가집이죠. 3대 안목이죠. 3대.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제가 5번째 서계 계기를 삼았던 게 뭐냐면 3대목이 한동안 사라졌는데 제가 일본의 그 오사카 간사이 아시죠? 오사카에 그 되게 이제 여행을 하면 마지막에 도톤보리인가 거리 안내하지 않습니까? 도톤보리 뭡니까 아케이드를 쭉 지나가지고 다리를 건너서 이쪽 가다 보면 이제 음식점 많잖아요. 이 가다가 왼쪽에 보니까 다리를 건너서 이쪽에 10m, 15m 되는 가게의 제목에 3대목이가 적힙니다. 거기에 간판에, 입간판에 입간판에 이 3대목 쭉 있었다고. 그래서 미국은 사라졌는데 일본에는 저렇게 이쁘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이 3대목이라는 책이 나오면 참으로 대단하겠다. 상경유사의 한가 14수가 실렸지만, 그리고 민요 같은 노래가 한두 들을 수 있고, 또 이련성사의 찬시가 48수, 우리가 여러분 저녁에 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꿈에 대한 그 조실조에 대한 데는 거기에는 2편의 시가 있거든요. 조목 단위로는 48조목이고 시로 치면 49편이 되는데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 2편이 있죠. 3대목. 노래란 노래는 모두 모아서 부르고 또 불러나 보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로 좋은 노래는 신라의 상중하대 안목이었죠. 노래 중에 노래는 향가이듯이 가사 중에 가사는 사례가지요. 사람 중에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인 중에 시인이 그 사람인가요? 어떤 내용이군요. 좀 생각해 보시고, 이런성사는 사실 시인자, 선사이자 문화인이고 역사가이고 사상가이고 철학자이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정체성이 너무나 다양하긴 한데 그게 유수한 어떤 그 사상가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원효, 퇴계 이런 분들 제가 강의합니다만 실제로 원효 대사나 퇴계 같은 분들은 다 시인이었어요. 그 시라는 게 하나의 우리 고대에서는 뭡니까? 대화하는 방법이었고 말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사람을 설명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우리가 추사 김정이나 사산 정약용이나 저쪽에 있던 안회장의 스승이 추사, 초이, 이순 스승 이런 분들이 만나는 교회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추사도 그렇죠. 시를 하잖아요. 설을 하죠. 그림을 그리죠.
이게 3절 아닙니까? 이게 5절이 있죠. 그 다음 뭡니까? 차가 있죠. 차. 시서가 3절이고 차가 그 다음에 선이 있어요. 선. 참선. 시서와 선, 차. 이게 5절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문화들이 우리 전통에 있었는데, 우리 이제 시를 특별한 사람만 쓰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뭐 한시가 아니어도, 여러분들 이제 연극을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시도, 뭐, 신곡을 만들고 또 뭐, 희곡을 만들고 하는 영화도 되고 연극도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어제 그저께 봤지만, 윤우명 선생도 시인이고, 윤택 신도사 시인들이잖아요. 시를 쓰다가 이제 소설로, 연극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잖아요. 시를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 현대 시인들이 뭐 10,000명, 많게는 30,000명 일반인데, 이게 시를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한국은 시의 나라 아닌가요? 지하철 전철 뭡니까? 스크린에 어떤 게 뭡니까? 이 인도, 거기 시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시적이죠. 삼국유사는 굉장히 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삼국유사가 어떤 책인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너희들이 프린터도 좀 같이 보시면서, 자, 삼국유사라고 할 때 먼저 삼국유사라는 말부터 조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고대사에 많은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1페이지 가운데 세 번째 따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직립 이후에 기록, 유물, 유적, 최근에는 기억으로서 역사에서 구술사까지 얘기하죠. 이게 이제 역사의 중요한 사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기억뿐만 아니라 유물이나 유적, 유물은 동산이죠. 유적은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사료, 기록이 있죠. 문자 기록. 이게 역사의 중요한 사료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사실은 뭡니까? 이 상상하는 역사, 그래서 역사도 상상하죠. 그래서 역사를 얘기할 때 되게 뭡니까? 우리가 팩트라는 사실이 있고, 이제 소설처럼 이렇게 허브라는 픽션이 있어서 이 두 개가 어떤 팩션이라는 말로 요새 유행하죠. 오히려 역사는 소설을 닮아가고 소설은 역사로 가까이 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 시적이기도 하는 동시에 소설적이잖아요. 허브적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과거의 우리 역사의 기록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 맥락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조선 쪽에서도, 고조선 시대에도 사실은 역사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지라고 하는 신지. 이게 아마 우리가 삼국유사에도 그 할주, 추석에 가끔 나옵니다. 신지라고 하는 기록이 가끔 나타나는데요. 이게 바로 고조선의 그 어떤 신관들이 적은 역사서로 봅니다. 신지.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고, 삼국유사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신지. 신관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나 주변에 이걸 다 기록한 그런 역사서로 보이는데, 그게 의미라는 의미에서 역사서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단군 역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니까요. 우리가 4333년 하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기록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기록을 남겼느냐는 사실 자체를 확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료의 건강 기록으로는 1페이지 세 번씩 따라 나오는 것처럼 고려는 유기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유기. 약박사 이문진이 다시 신집 5권으로 요약을 했다고 하는데, 남은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죠. 남아있는 이야기들. 백제는 석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다는 고봉이라는 박사가, 또 백제 신창 이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라는 국사가 있었고요. 또 삼국사가 있었고, 아까 얘기한 김대문의 그 조상들을 찾기 위한 족보 찾기 위해서 만드는 김씨의 파란 족보가 있는 파란 세기가 있었죠. 가양은 가락국기, 지금 김양일이라고 하는 고려 초의 건관추 지사를 맡았던 김양일이라고 하는 분의 가락국기라고 하는 저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이런 성사가 아마 조금 더 축약해서, 그게 90%했는지 80%, 70%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삼국유사 기입편 안에 들어있습니다. 소중한 기록이죠. 그리고 가야에 대해서는 기입편에 오가야를 비롯한 주문은 2개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성사가 삼국유사를 쓰기 이전의 기록 대부분이고 앞에 남아있는 게 바로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입니다. 그 다음에 갑훈대사의 해동고성전 이 정도입니다. 삼국유사가 언제 편찬이 됐는가 여러 설 있지만 적어도 가장 가까운 것은 그가 말하는 맥락에서 1281년 정도로 봅니다. 1206년에 태어났고 1286년에 입적을 해요. 이려진사가. 그럼 적어도 말년이죠. 국사 시절이기도 하고 강화도 요새 뭐 드라마 무신이라는 드라마를 하죠. 강화 강도에 있는 시기에 이제 국사로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그걸 봤죠. 강도에 있는 국립도서관의 사설을 충분하게 아마 섭렵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는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신분이 선사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아마 기록을 맥락으로 보면 1981년 정도입니다. 한 150년 정도 이전에 삼국사기가 출간이 됐고요. 1130년대 정도 됐습니다. 150년 그 중간에 1214년인가요? 여기 해동고성전의 갑군의 해동고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국사기가 요 정도고 삼국유사가 1981년이니까 거의 150년 정도 차이 납니다. 여기서 기록됐던 아까 세 번째 단락의 역사서 직후에 남아있는 기준입니다. 알 수 있는 기준이죠. 이게 바로 그 정도입니다. 삼국사기가 있고 그다음에 해동고성전이 있고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 세미나 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일본 학자 김우라 선생님 그런 얘기도 했죠. 일본의 그 이제 그 니혼쇼이라는 일본 고집기, 고사기, 풍토기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뭐 저기 600년대 712년 뭐 이렇잖아요. 우리보다도 무려 1300주년이잖아요. 1300년이 됐죠. 500년이지만 뭐 좀더 임시복 기준이긴 해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전란이 많이 나서 그랬겠죠. 여기 인용했던 고기라거나 뭐 삼국사라거나 국사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올라가는데 일본에 나와 있는 일본 세기 같은 기록은 실제로 이게 백제 세기였다는 설이 나와요. 일본 세기라는 일본의 역사서가 있어요. 우리나라 신라 출신 백제주의 선이 있었는데 일본 세기라고 하는 기록은 실제로 이게 백제 세기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제가 이제 삼국사 쓰면서 그런 데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일본이 그냥 일본이 아니라 원래는 그 가야가 육가야 그러잖아요. 7가야이라지만 우리가 김유신 대통령이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가 532년에 되게 신라에 통합됐다고 있고 562년인가요? 이때 30년쯤 후에 대가야가 통합됐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광개토 대왕 피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광개토 대왕의 고려와 신라 내무랑이 연합해서 당시에 백제와 외와 가야 연합군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경주에서. 그때 신라는 사실 망했어요. 백기를 들고 내무랑이 투항을 합니다. 이 가야 연합군에. 근데 그때 위기 상황에서 신라 내무랑이 광개토 대왕에게 이제 원병을 요청을 하고 그때 이제 얼마 광개토 대왕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광개토 대왕은 이미 후연을 막으라고 전쟁을 벌이고 막으라고 내려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달 만미를 주고 거짓 투항을 하게 합니다. 내무랑이 거짓 투항을 해서 백기를 들고 투항하고 대신 광개토 대왕이 정예금 5만을 신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전시켜가지고 뭡니까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부산 동천동 전투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고구려와 신라의 연합군이 가야와 외와 백제 연합군을 완전히 물리치죠. 그때 중에 그것도 비판돼가지고 바로 그 금강가야의 일부 세력들 외로 넘어갑니다. 휴슈 주변이라서 일본의 큰 그 능이죠. 세계 3대 능이라는 응신천왕릉 가로가 이제 세로가 483m, 가로가 한 300m 되는 피라미드하고 진시황릉과 쌍벽이는 세계 3대 왕릉이 바로 응신천왕릉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버지 능이 또 있고 아들 능이 있는데 그 능 같은 경우 전부 가양의 왕들이었어요. 20만 능이고 응신왕릉인데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전혀 그게 가야의 역할을 이어가는 가운데 백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때가 간날이 행위가 바로 400년이 넘었어요. 40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백제 이전에 실제 가야가 그쪽에 주로 했던 부분이고, 그런 역사를 실제로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역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그 탄소 측정법에 의해서 많은 유물 유적이 발굴되면서 마치 표본을 맞추듯이 맞춰가니까 밝혀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삼국유사는 여기 말한 것처럼 이런 그 역사서들을 종합하면서 개성하면서 새로운 그 역사서로서 자리매기는 겁니다. 이런 역사서의 제목을 보면요,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삼국에 빠진 이야기, 유자가 빠진 유자거든요. 제가 이제 이 전체 문학 강좌의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좀 책임감이 큽니다. 디스랜드를 혹시 전에 이제 전체를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유자가 무슨 유자죠? 빠질 줄 아시네. 남길 유가 아니라. 되게 남길 유로 많이 봤죠? 유산하면서. 남길 유로 그럼 남은 거니까 우리가 다 담지 못하고 남은 어떤 주체적인 모습 이외의 어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실제로 빠질 유자거든요. 그럼 빠뜨릴 유자. 지하철 유실물센터 있죠? 거기 좀 빠뜨린 적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빠진 이야기. 의도적으로 빠뜨린 이야기.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서 빠진 이야기인데 빠졌다는 건 뭡니까? 어떤 기준이 있기도 전제가 삼국 사기를 의식하는 거죠. 삼국 사기라는 정사에서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죠. 빠뜨린, 빼버린. 그때 뺀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공자의 얘기처럼 논에 많이 나오죠. 자불어 괴력난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괴력난심, 괴이하거나, 그 다음에 용력하거나, 그 다음에 어지럽거나, 신의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바가 있다. 그러잖아요, 논에서. 자불어 괴력난심. 그러니까 괴이하고, 사력사 힘을 쓰고, 어지럽고, 신의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바가 있다.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유교는 철저하게 현세 중심의 철학이 사상입니다. 현세.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오지 않았죠. 이미 가버렸죠. 미래는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교는 뭡니까? 굉장히 실제적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중심으로 기록한 현세 중심의 사상입니다. 국가나 제도나 가족이나 눈에 보이는 중심입니다. 하지만 일세적인 거죠.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부터 시작하죠. 피조된 이후와 이해.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와 이세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불교는 3세를 얘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말하는 게 불교란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자, 이제 앞으로 얘기하죠. 윤회, 전우생,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윤회라는 건 뭔가 A가 A-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A-로 이어질 때 A와 A-의 자기 도유성,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문제가 이제 생겨나는데, 조금 더 얘기할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얘기를 담으니까, 현세 중심의 유교에서 볼 때는 뭡니까? 괴력난심을 말하지 않는다의 입장에서는 기술할 수가 없죠. 신의하거나, 영험스럽거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기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배제하는 거죠. 포함되고, 여기 삼국유사의 해제를 유명하게 했던 신라면서 대처럼 허탄하다는 거예요. 허황무도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 다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뭡니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겠어요? 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이렇게 이적에 대한 문제, 신의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여름에 대한 문제, 이런 거잖아요. 삼국유사는 심지어 왕의 남근의 길이가 나오고, 안에 여근의 크기가 나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서슴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구애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런 얘기를 유자의 음숙 속에서는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의도적으로 빠뜨리고 배제하고 빠진 거죠. 그런 것들을 기록하겠다는 거죠. 그 삼국의
빠진 이야기다. 근데 실제로 삼국은 뭡니까? 고려, 백제, 신라죠. 이어서 아시다시피 순전은 뭡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죠. 순서가 뭡니까? 가, 미역, 제, 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표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4개, 3개로 되어 있지만 단어는 여기는 안 넣었죠.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요. 발해, 대발해, 가야, 뭐 여러 가지 많죠. 옥저, 동해, 동구역, 북구역, 20구역의 나라입니다. 20국 유사. 10국 내지는 20국까지 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오늘날 내실에서 때 민족국가 개념의 나라는 물론 아니죠. 옛날에 성업국가 그러잖아요. 뭡니까? 고을나라, 성업. 해미역성 가보셨나요? 그 정도 나라. 서울의 4대문, 지금 동남서북 4대문이잖아요. 4대문 정도 나라. 이 4대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한번 올레길 한번 들어보셨나요? 몇 시간 걸리잖아요. 해미역성 그럼 한 시간 반,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뭐 강화처럼 이렇게. 요건 이제 고을 단위 나라죠. 물론 요건 아래에 살지만 바깥쪽에도 사는데 이런 작은 단위 나라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삼국사에 뭐 72국 이렇게 나오고 또 신라 안에도 보면 압독국 들어보셨어요? 압독국이 600년대 후반까지가 있었죠. 옛날에 한 10년 전에 영남대학에서 압독국 유물 전시회 같은 거 했는데 그게 청도 있죠. 청도 인문산 청도 경북 이때 청도 이런 지역을 했던 압독국도 있었고요. 또 뭡니까 이서국도 있었고 작은 나라들이 많았어요. 우리 이제 큰 나라 중심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네팔, 부탄만 알지만 부탄 안에 저 나라 무스탄 왕 들어보셨나요? 무스탄? 그럼 뭐 이렇게 잠깐 무스탄 아니 보시는 무스탄?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옛날에 뭡니까 그 캐시미러 이불 보셨죠? 옛날에 캐시미러 아시죠? 그쪽 캐시미러 쪽에서 만든 거죠 원래는. 그게 이제 저쪽은 뭡니까? 인도하고 그 어디니까 파키스탄 이쪽 지역 캐시미러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요즘 큰 나라 중심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보면 삼국이지만 실제로는 19유사 내지는 29유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그렇다면 이제 사가의 역사가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이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가로서의 이련선사 2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이제 1206년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장산, 지금의 경산입니다. 경산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요. 지금 대구 옆에 그 위치인데 여기 출신들 중에 이제 유명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원효대사. 아들 설충 선생. 이련선사. 그래서 그쪽에 삼성산이라는 산이 있고 삼성사라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정기적으로 행사도 하고 기념하는 그 가르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의 창수자 이련선사가 원효대사에 대한 그 원효 분립 조목을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이제 같은 지역 출신이 워낙 잘 알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문제 있는데 그래서 경사는 굉장히 그런 데서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강의를 하고 왔었는데 군위죠, 군위. 군위가 803 군위가 제2석굴암 아시죠? 경주 석굴암보다 1세기 앞서 있는 삼정물이 있는 동굴에 있는 자연동굴에 되어 있죠. 그 군위가 지금 뭡니까? 군위의 인각사가 있잖아요. 인각사. 삼국유사가 최종으로 이렇게 완성된 것을 인각사로 부릅니다. 운문사라는 절에서 준비가 얼마큼 됐고 인각사로 이제 옮겨와서 완성이 되고 그 밑에 그 70 정도 된 75세쯤 된 노후의 이련선사가 95세, 6세 어머니를 가면서 인사도 하고 그게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최종 완성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 군위와 경산이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 삼국유사 때문에. 군위는 지금 뭡니까? 삼국유사 기념관도 만들고요. 제가 가서 강의되는 삼국유사 컬처 컬러 이렇게 강의도 하고 문화행사를 합니다. 경산은 그걸 하고 싶었는데 뺏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아이디어 준 게 삼국유사 138조목이 나오니까 우리 그 숭례문이 불타가지고 한국시인협회에서 아이디어를 줘서 한국시인협회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숭례문이라고 하는 국보 1호가 불타니까 국보 1호가 불탄 기념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보를 대상으로 시인들에게 시를 한 편씩 쓰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책자를 잘 만들어서 용산 국립박물관을 이렇게 전국의 국립박물관 순회 신앙도회를 했습니다. 2010년인가 했어요. 2009년 10년에 했어요. 숭례문 불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10년에 군위에 삼국유사 강의를 가서 군위에 그 문화행정과 수능을 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게 했듯이 숭례문 삼국유사의 183조목, 138조목을 시인들에게 한 편씩 주고 시로 한 편씩 쓰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행사 좀 하십시오. 신앙을 하고 삼국유사 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군위를 빛내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많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5편 연극을 하죠. 앞으로 많이 하실 건데 그러니까 시인들이 이제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그래서 이제 그때 쓴 게 뭐냐면 우리 박물관에 있는 보여빈까지라고 하는 국보 탑을 교사들이 써가지고 그걸로 시로 써가지고 자기가 6필로 써가지고 방자징 있죠. 방자징 두드려 만든 방자징에 6필을 새겨가지고 임상에서 전시도 하고 1인당 뭐 가져가면 뭐 30만 원을 가져가라 이런 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보를 대상으로 숭례문을 통해서 시인들이 국보를 주제로 시를 써가지고 순회 낭송도 하고 방자징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자기 자필로 쓰는 6필을 징의 방자징에 새긴 거죠. 그런 작업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군위도 좀 그런 걸 해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경산한테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경산은 삼국유사를 이제 경산이 뭡니까? 원효대사, 설총서사 이런 선사를 탄생한 삼성을 탄생시킨 곳임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를 군위에 뺏기니까 뭐 수레는 하지만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삼국유사는 그런 다양한 것을 담고 있는데 이 삼국유사를 쓴 분이 바로 이령선사가 장산, 경산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 2페이지입니다. 어릴 때는 원래 견명이었는데요. 견명. 나중에 자가 회열이었습니다. 자는 되게 남자가 20세쯤 되면 갖는 이름이기도 하죠. 여성도 자를 갖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유명한 시인 난설은이 난설은이 자입니다. 여성도 자를 가진 경우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름으로 고칩니다. 해양 무양사에 기탁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태지 사가 이름에 걸리는데 이 해양에 대한 이제 해석이 궁금했어요. 전라남도에 있는 해양 무양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봤다가 이 영남 대구 근처에 살던 분이 저 해남까지 전남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해서 최근 연구 결과는 해양이라는 지명이 남해에 있죠. 남해 군산으로 고려 제조 대장경 만든 그쪽 지역에 지명이 해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 절에 인연이 되었고 설악산 진전사 가보셨나요? 양양에서 들어가는 진전사 절터만 있고 그렇지만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들 연극도 하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꿈 무대에 올랐던 연극 배우들 낙산사 한번 가보셨나요? 낙산사 한번 가보시고 하셨나요? 낙산사 안 가보시고 하셨나요? 낙산사 가보시면 낙산사 갔다가 바로 거기 앞으로 나오는 조금 양양 저 산 쪽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여기 삼천 탈이 있고 저기가 있는데 거기만 있지만 최근에 조계종에서 그 위쪽에 도의국사 신라 그 남종선을 지나갔던 도의국사의 탑비가 있는 곳에 지금 새로 절을 지었어요.
2동 정도 지어서 템플스테이 가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그쪽 지역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진전사라고 하는 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조계종 지금 그 최초의 그 절에서 여기서 이제 한 5년, 7년 전부터 도의국사라고 하는 신라 선종의 역사라는 게 굉장히 좀 길어지는데 제가 도표를 볼까 하다가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뺐는데 도의국사라고 하는 분은 그럼 그 달마대사라고 들어보셨죠? 인도에 이제 그 보면 우리가 선이라는 게 있고요, 교라는 게 있습니다. 대개 선이라는 것은 부다의 마음이고 교는 부다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옛날에 이제 교회 전통으로 중요해서 왔죠. 아난이라고 하는 부다의 제자가 있고 가섭이라고 하는 이제 부다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쪽에 가섭은 선사로서 선종의 출발이고 하나는 교종으로서 이제 교회의 출발이 되죠. 경전에 여시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 그제가 에어대 관타인데 아이라는 나라는 그 우리가 이제 경전에 여시암이라는 말이 유명해요. 여시아견 이와 같은 건가는 경전 용어는 여시암은 암은 여시, 문 여시 용어가 많은데 그때 이제 아가 바로 아난인데 아난은 국가의 사촌 동생이죠. 이국 동생이죠. 사촌 동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 25년간 불타를 쉬고 모시면서 기억력이 뛰어나가 경전을 다 외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저는 배웠다고 굉장히 대사를 되게 많이 듣는데 가섭이라는 분은 이제 유명한 선종 전통에서 보면 후대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뭡니까 세 곳에서 불타의 마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삼처전신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다 이해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 곳에서 세 곳 마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다가 결국 왕사성 나자가리아에서 법화경을 할 때 하늘에서 꽃비가 쫙 내렸단 말이에요. 그 대중들이 이제 꽃비를 내리는 장관을 보면서 부다를 봤는데 부다가 떨어진 꽃 하나를 들고 이렇게 설법을 치고 꽃을 들었단 말이죠. 염화 했더니 대중들이 갑자기 당혹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있던 가슴만 있던 거에 미소를 지었다는 거죠. 들어보셨죠? 염화는 이심전심. 그래서 마음을 한번 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자탑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다가 1250대중들 앞에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는데 이제 그 가슴이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제자가 지각하니까 눈총을 줬지만 대중들이 아무 얘기하고 당신은 여기 끝반 여기 앉으시고 여기 옆자리 반을 나누어 주었다 하면서 분반자 가자탑전 분반자에서 또 반의 그 반을 나눠주면서 마음을 전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다가 이제 열반 인멸했을 때 이웃 나라에 전폭을 하고 있던 그 가섭이 그 동료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이제 급히 돌아와서 사라쌍수라고 하는 이 두 나무가 있는 오리수, 사라수가 있는 곳에 관에 인멸되어 있는 부다를 우여삼작 세 바퀴 돌았더니 관에 인멸되어 있던 부다가 반 밖으로 두 다리를 내보이시다. 박식상루라고 하는 여기서 마음을 세력해서 세 곳에서 마음을 세력다 해가지고 선종이 탄생됐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들이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해서 가서부터 해가지고 달마까지 6조에서 28조까지 전해왔다는 거예요. 달마가 28조이자 중국의 초조가 됩니다. 초조, 2조 해가, 3조 성참, 4조 도심, 5조 홍임, 6조 해령. 여기 이제 심수, 여기 처적,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 해령 심수 이렇게 있죠. 북쪽이고 남쪽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북쪽이 먼저 들어옵니다. 아주 도시 밑에서 먼저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 해령으로 우리 주로 해령부터 내려올 때 여기가 이제 남학해양이나
마조 도인이나 그다음 지장이나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바로 이제 도의국사가 내려옵니다. 신라 도의국사. 도의국사가 유학 가서 공부 끝에 20여 년 공부 끝 821년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불교를 전하는데 당시 신라 시대의 불교는 교학 중심이었다는 거죠. 교학이라는 것은 경전 중심의 부다의 말씀 중심의 연구였다는 거죠. 그 말씀 중심의 연구를 하는 그런 불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 선종이 전해져 와가지고 이렇게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진신 전성성분 이런 그 네 가지 모토인데요. 문자를 세우지 말고 가르침 바깥에 별도로 전했다는 거죠. 이때 교회별전의 의미는 문자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문자에 대한 충분한 흡수 위에서 말하는 겁니다. 직진심은 곧바로 상대방의 마음, 자신의 그 마음을 가리켜서 상품을 보는 부처가 된다는 이런 그 뜻인데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선종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이런 지향을 하니까 교종, 교학에 익숙했던 신라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됐군요. 통신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체죠. 불교의 자기가 알던 불교하고 다르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마어 또는 마설, 마구의 말이다, 허탄한 말이다 해가지고 선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의국사가 때가 아직 안 됐다 생각하고 설악산 진전사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제 거기서 그 옆에 있던 설리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양구라고 하는 그 제자가 찾아오고 그 밑에서 나중에 보조체력이라는 장보림사 아시죠? 장보림사 아시나요? 거기에서 크게 이제 불교를 일으킨 그런 분들로 이어지면서 이제 선종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렇고요. 전국에 우리나라에 이제 구산성문이라고 9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쭉 내려가다 가지산문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어디냐면 원래 지금 저기 설악산 진전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저 밑에는 장흥보림사 있죠. 장흥 아시죠? 장흥보림사가 있고요. 가지산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올라오면 그 보령, 충남 보령이 있죠. 보령 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성주산문이 있습니다. 성주산문, 무형국사. 남은 실산사 가보셨죠? 한번 보시면 실산산문이 있고 저 밑에 전남 곡서에 가면 태안사, 동리산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경상남도 창원에 가면 봉림산문이 있고요. 저쪽 이제 문경 가면 봉암산, 희양산문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태백 그 사자산 흥령 옛날에 이제 흥령산인데 지금은 어디입니까? 태백산 어디입니까? 태백산에 5대 정멸공이 있는 어디죠? 사자산이 있습니다. 사자산. 그 다음에 그 위에 강릉 옆에 명주인 울산산문. 울산산문이 이제 우리가 여기는 조심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달로 못 가고 있는 해주의 수미산문. 9개가 전국의 큰 산문인데 산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지금 말한 총림처럼 종합 수도장이에요. 강원, 서는, 연불, 유령 같은 종합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산문의 전통이 있었고 이런 산문이 신라 하대까지 935년까지 기준하면요. 하대까지 7개 산문이 있습니다. 7개 산문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했던 남종선을 얘기했던 해룡, 남조, 남악, 마조, 지장, 도의국사 밑에서 이렇게 7산문이 있어요. 근데 해령 밑에 남악 말고요. 한 계통이 바로 누구냐면요. 남악파가 있고 하나가 이제 누굽니까? 그 남악 그룹이 있고 여기 누구죠?
이쪽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남악, 해령 밑에 남악과, 기억이 안 나네요. 이쪽이 하는데 이쪽으로 이어지는 게 이산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산물인데 여기에 바로 해주의 수미산물하고 그 다음에 문경의 희양산물이에요. 희양산물 원래 북쪽에 북선으로 가다가 이 금선이다, 뭡니까? 금양이라고 하는 고려 초기 신라말 인구에서 이게 이쪽에 전환이 돼가지고 남정선으로 바뀝니다. 이게 북쪽으로는 이제 수미가 남았던 건데 이게 이제 이쪽에 조동선 계통이에요. 이쪽은 나옵니까? 인제 계통입니다. 인제선 계통. 근데 지금 이런 서사는 오림 여기 뭡니까? 진전사 쪽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쪽처럼 사실은 가지산문 계통이에요. 가지산이라서 장고림사, 가지산 계통이고 고려 시대의 구산 중에 가장 성행했던 그 산문이 바로 가지산문이 있고 그다음에 사굴산문입니다. 사굴산문은 여러분 아직 오조 7월 쪽이에요. 나중에 이제 고려 말에 나온 해건 쪽으로 이어지는 그룹이고요. 이쪽 가지산문은 나중에 뭡니까? 태국 보호로 이어집니다. 조시대 불교의 두 축인데 중간에 희양산문이 잠시 있지만 보호 같은 게 거의 출시되어 있지만 그런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사는 기본적으로 가지산문의 맥을 이으면서도 입정 이후에는 오조 친울의 법맥을 잇겠다고 원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태지 세 번째 단락으로 나오죠. 이런 서사는 이제 선사와 대선사를 이제 거치면서 이런 이제 성과의 고시 학계가 최고 성적을 받았고 수행에 전념하면서 이제 전국을 떠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대장경을 두 차례나 이제 읽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49년부터 1949년부터 서리에 남해 분사도감. 자, 분사도감이 뭐냐면 고려 강화도가 지금 강도잖아요. 도읍이니까 고려 제조대장경을 만들죠. 초조대장경을 만든 시점이 언제냐면요. 고려 현종 때입니다. 얼마 전에 천추태후 같은 드라마를 보셨나요? 역사 드라마 안 보십니까? 그래서 보시는 게 좋은데 역사 안 보시면 드라마라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도 많이 있지만 덕이 더 많습니다. 천추태후의 그 조카죠. 여동생의 그 아들이었죠. 천추태후가 이제 경조인가요? 세우려고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서 절에 출가했던 분이 현종인데 스님이 되죠. 근데 경종이 나중에 이제 경종이 완전히 그 반기 때문에 물러났잖아요. 그 후임을 이제 현종이죠. 현종이 이제 출가하면 기록하니까 현종이 제위하고 난 다음에 그때 뭡니까? 거란이 쳐들어오잖아요.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불력으로 불교의 위신력으로 국가 위신력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초조대장경이죠. 초조대장경이 대구 853 부인사에 봉화를 합니다. 그것은 무신 드라마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뭡니까? 몽고의 특수부대들이 별동대들을 파괴해서 두 차례, 세 차례째 가가지고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최충원 아들인 최우 시절에 다시 만드는 것이 바로 제조대장경입니다. 강화도에서. 강화도에 이제 군사도감이 강화도에 있는 건데 대장도감을 만들어줬죠. 초조도 대장도감이었고 그때 이제 군사도감 대장도감 본 도감 자리가 어디냐에 대해서 여설이 있지만 아마 지금 선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그 옆에 용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쪽이 아마 고려궁인데 그쪽이 도감 자리가 있어서 판각지는 이쪽이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방의 남해, 진주 등의 분사도감을 설치합니다. 이쪽이 브랜치죠. 대장도감의 지방 브랜치인데 이게 여기서 달 수 없으니까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산에 나무, 오리지나무를 키워서 섬진나무를 키워가지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게 돌아서 뭡니까? 남해 섬자라고 들어가잖아요. 팔곡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기에서 이제 바로 길상사라는 섬이 있었고 거기에서 판매가 된 거였고 그때 군사도감의 주맹 역할을 한 인물과 이현승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최충원의 아들인 최이가 최우죠. 최우가 집중할 때, 합사를 할 때, 그의 바로 천안이죠.
부인의 여동생이 바로 정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정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한이라는 사람이 독실한 불자였고 자기가 시급이라 해서 일종의 그 벼슬로 이제 받은 그 시급이 바로 남해 쪽에 있었어요. 남해 쪽 길상사 그쪽 자락에 있는 시급을 이제 그래서 길상사 절을 만들었던 것 같고 거기를 이제 군사도감 역할을 맡으면서 최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각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남해에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진주에서도 하고 몇 곳에서 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강화도로 모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많은 양을 판각하게 되고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길상사를 한번 가보니까 우리 그 학생들하고 대학생들 강의 기획을 가면서 봤더니 마침 그쪽 출신의 그 스님 한 분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 열심히 학생운동하다가 도바리를 쳐서 절로 가서 도바리 알죠? 도바리 압니까? 도망가는 도바리라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슈가에서 이파사나 배우는 미얀마 출신 이파사나 스님이 됐는데 대학원 다니는데 남해가 고향이더라고요. 인솔하면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원래 길상사라는 절이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폐사가 돼가지고 그냥 큰 절터 그 마을 이름이 대삽이에요. 대삽이더라고요. 왜 대삽인가 했더니 큰 절터가 절이 있어가 그랬다는데 그러려고 얘기가 그랬대요. 굉장히 큰 절이 조선시대까지 있었는데 하도 그 빈대가 들끓어서 빈대 알지? 빈대가 들끓어서 절을 옮겨갔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 절터 이름은 남아서 대삽이라고 하는데 그 빈대가 뭐냐 했더니 바로 유학자입니다. 유자들. 너무나 못살게 풀어서 절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절을 옮겨갔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그리고 절터 이름이 나오는데 대삽이가 아무래도 큰 절터, 거기가 아마 길상사였던 것 같은데 그쪽 포구가 멀지 않고 그쪽으로 이제 성진가에서 이렇게 한복을 띄우고 돌아가시고 남해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물길이.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한 거죠. 이 나무를 이제 썩지 않으면 이렇게 바람을 절여야 되잖아요. 소금에 절여가지고 말려서 판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바로 군사도감 주맹이 되고 대장년 장사에 관여하게 됩니다. 78세에 국사의 자리에 오르죠. 충렬하게 부름을 받고 이제 강화도로 가게 됩니다. 강화도에서 이제 국사 일을 하면서 도서관에 국립도서관에 있는 그 한 자료, 조선시대가 지금 규장을 같이 이렇게 그 자료를 굉장히 많이 스며졌던 것 같고 그렇지만 넓은 어머니 동향을 위해서 일각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성들은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애를 썼는데 신천서는 이후인가요? 이게 어머니를 멀리하는 것처럼 출가자가 완전히 이렇게 가족과 떠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열심히 수행한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것은 필요가 있습니다. 미얀마 가니까 이렇게 먹을 깎을 때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먹을 깎으시더라고요. 축하해주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년까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국사의 소임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이경성사의 모습도 있는데요. 그리고 구산문도회를 2차례 개최하는데 구산문도회가 뭐냐면 구산스님처럼 전국에 구산의 문도를 대표해서 마치 고려 제조대장경이 판각됐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낙성법회를 여는 겁니다. 저희가 주맹 역할의 중심 좌장에 다 있기 때문에 2차례나 개최하게 됐고 나중에 그런 열정을 보다 84세 입적을 했고 그 비문에는 당시에 민지라고 하는 당대 문자가가 썼는데 원사 모구화사 어떤 데는 요사라고 보면 요자인데요. 두 가지로 있습니다. 요사든 원사든 멀리자니까 멀리 모구화사를 이었다 잊고 싶어 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 1206년에 태어났고 이런 진울선사는 1255년에서 1210년에 입적합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한 4년 좀 겹치긴 하는데 직접 만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사굴산문에 갖고 있고자 했던 이런 선사의 그 평소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시산문의 출신이지만 그런 사실. 그래서 산문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었고 왕의 허락 하에서는 가능했는데 산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었다는 게 그거고 또 이분이 그 중편 조동오이라고 하는 조동용 계통의 저자를 새롭게 남해에 쓰면서 재편집하면서도 또 그 임재선 계통의 이런 쪽을 입고자 했다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페이지 있는 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변분사와 삼국유사, 통교를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연관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3페이지 보시면 자, 삼국유사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삼국유사의 이제 구성을 잠깐 보게 되면요. 그거가 7시간이고 다른 선생님들이 아마 이어서 하시기 편하게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삼국유사의 이제 구조를 보시면 총 9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 5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편, 9편으로 되어 있고 138조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편을 중에 보면 제일 먼저 사국왕들의 연대기인 왕여편이 있습니다. 이건 신라편인 신라대가, 고여편이 여, 나려, 백제는 제. 이게 그 마지막에 가락 쪽은 저쪽에 보면 이제 락이죠. 락. 가락을 할 때 가락이 아니라 락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순서가 신라할 때 라가 있고요. 고구려 할 때 려가 있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할 때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락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편이 제일 기억이 많겠죠. 그 다음 고구려, 백제, 가락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거의 뭐 천년에 가까워지니까요. 기원전 57년이고 고구려는 38년인가요? 기원전. 백제는 기원전 17년이죠. 그리고 가야는 뭐 아마 기원 이후 공원 이후니까 서로 다 40년 정도, 수비 한 40년 정도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왕여편이 있습니다. 이 왕여편 연대기인데 되게 주목하지 않지만 여기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한때 왕여편 연설사를 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역대 연표라고 하는 대로 다른 연표를 기반으로 회인사에 쓰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보완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왕여편조차도 이런 선사를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때 이면서가 직접 안 하고 제자들이 했던 이게 안 되는 그렇게 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왕여편도 이런 선사를 한 걸로 봅니다. 그게 이제 그 삼국유사의 제일 처음에 들어있고요. 그 왕여편의 모습은 지금 이런 활자버리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제일 위에 이제 주로 있고 신라, 고구려, 백제, 가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옛날에 세워보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되면 이제 기편입니다. 기. 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구부합니다. 기자라는 것은 우리가 기행할 때 기자를 쓰지만 별의 기자, 기록할 기자로 통해서 신이함을 기록한다. 이렇게 신이함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럼 기요라는 의미에서 왕충의 노력에 나온 것처럼 기요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삼국사 기와 다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는 간에 뭔가 아까 괴력난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아비고 괴력난신. 공자께서는 괴이하고 신이하고 퇴력하고 어지를 말하지 않았던 얘기의 근거를 보면 그런 것을 기록하겠다. 그러면 나는 우리 신화를 신화로서 기술하겠다라고 하는 신화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이런 세상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는 신이함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록들은 뭡니까? 고려백제 신라 가야 등등 이런 나라의 건국조들의 신이함, 용과 인연에서 태어났고, 물에서 태어났고,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기편이 1, 2가 있어요. 기 1이 있고 기 2가 있습니다. 왕력, 기 1, 기 2. 여기까지만 해도 전체 5권 중에 2까지인데 분량으로 치면요. 한 5분의 한 3 정도 됩니다. 기편까지. 그래서 기편까지는 일반적으로 일반 역사서라고 보고요. 그런데 불교적인 그 부분이 조금 가미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교 중심 일반사로 많이 보죠. 근데 헌법, 탁상, 의회, 신주, 감통, 피연, 도성까지는 전체 분량하고 일본에 인정되는데 이건 전부 불교 중심입니다. 불교 문화사, 불교 중심의 역사, 불교 중심의 문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 문화사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헌법은 말 그대로 불법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불교를 나타내는 불법, 대교, 그다음에 석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은데 신문사를 보면요. 불법을 일으키는데 불법을 일으키는 뭡니까? 고려 불교를 일으킨 소수리만 때 순도 조리업, 순도 대사가 고려 불교의 문명을 일으킨 순도 조리업. 그 다음에 마라난타라는 인도 출신의 스님이 동진을 거쳐서 들어가서 마라난타라 했기 때문에 뭡니까? 난타, 벽제, 이 조목을 붙이는 이런 하나가 이래저래가 심의 안목이어서 동어 반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탁월한 언어 감각이 있는 거죠. 유수한 사상가나 철학자는 언어 감각이 전제돼야 되죠. 언어에 대해서 아주 탁월해야 됩니다. 순도 조력, 열축자를 씁니다. 난타, 벽제, 난타, 개벽한다. 난타, 벽제, 아도, 기라, 아도, 대사, 크자를 기자를 씁니다. 아도, 기라. 그러니까 열조자, 열벽자는 뭡니까? 고구려 백제 불교는 왕실의 적극적 후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신라 불교는 직접 아도가 틀을 잡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게 상황이 좀 다릅니다. 나중에 2차로 순교를 통해서 불교가 보이게 되지만 그런 표현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 이후에 그 법봉왕이 불교를 일으키는 순교 뭡니까? 법봉왕의 원종이 원종 헌법 염촉 열심, 염촉은 박고승도치라고 얘기하는 바로 2차원입니다. 2차원이 몸을 버려서 불교를 일으키는 그런 겁니다. 그 외에도 몇 종목이 더 있죠. 짧은 거지만 탑상은 불탑이라는 탑과 불상, 보살상, 뭐 여러 상처럼 이제 요새 말하는 미술사의 중요한 그 텍스트가 되는 게 탑상입니다. 의회는 이제 고성대 행장 중심인데 고성들의 이제 불교 이해에 해박했던 사람들의 그 뜻,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풀이하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풀이하기보다는 실제 그런 것들을 남긴 사람들의 행장 중심입니다. 바이블을 비롯한. 그 다음에 이제 신주는 여기 이제 불교 밀교 계통이 있습니다. 밀교는 이제 일종의 뭡니까? 문자 중심의 가르침을 되게 현교랍니다. 현교. 현교란 말은 혈로불교. 이게 현충이라는 뭡니까? 타동사를 나타낸다. 오늘 목추라는 목한. 혈로불교. 부다의 가르침은 문자를 거꾸로 이렇게 더러미해서 전달하는 혈로를 이렇게 주는 현교. 현교라고 하죠. 그런데 만다라나 다란이나 엄밀한 가르침을 통해서 부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가 비밀불교입니다. 줄여서 밀교예요. 밀교 들어보셨죠? 밀교가 뭐 자도밀교 그런 하지만 밀교가 있습니다. 신라 당시에도 밀교가 들어왔고 이 밀교의 가르침은 불교의 정법으로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전통적인 이제 샤머니즘, 도태이즘, 그러니까 여우를 믿거나 예를 들어서 고목을 믿거나 하는 이런 고유신앙이 있죠.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정법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고성들의 얘기가 세종으로 나와 있는 게 신기입니다. 우리나라 밀교 고성 세 사람이 하는데 감통은 이제 뭡니까? 우리가 공정통이라는 말도 있듯이 지극하면 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어떤 그 기원을 하게 되면 이게 감흥이 있게 되는 리액션이 있게 되는 액션이나 리액션이 되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게 감통이고요. 그 다음에 피연표는 이제 숨어서 수행하는 은사, 일사 같은 사람들이죠. 숨어서 이제 수행하거나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담고 있는 피연표입니다. 마지막에 효순편인데 이게 정말 의미가 있어요.
효선이라는 것은 그 마치 효행과 선행에 대한 겁니다. 이런 서사 자신이 칠순에 있는 자신이 구순에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국사를 마다하고 국사의 신분을 마다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국사의 직책을. 그런 것처럼 효행과 선행에 대한 얘기인데, 어릴 때 여러분들 혹시 뭐 나이 드신 분들 모르는데 그 동화책 중에 경주손 씨 계신가요? 손순 외화처 보니 손순이라고 하는 경주손 씨가 효성에 지극했는데 늘 이제 부부 사이에 손아들이 하나 있었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늘 이제 그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는데 집안이 가난하니까 밥을 이제 해가지고 어머니 먹을 것이라고 하면 손자가 가서 먼저 먹어치고 하니까 어머니에 대한 봉양이 미진하다 해가지고 아내와 상의 끝에 결국 우리 저 아이를 안 됐지만 산에 가서 묻었지.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고 아이는 새로 나올 수 있지만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합의하에 시계에 이제 아들을 지고 구덩이를 타고 이제 문으로 간 차가 구덩이 타고 큰 종이 나왔죠. 종이 나와서 종이 나와서 보니까 소리가 너무나 놀랬다는 거죠. 근데 그 종소리를 듣고 너무나 강한 종소리를 듣고 그날 관료가 듣고 왕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취형을 들었더니 얘기 듣고 이제 결국 그 상금을 내리고 집을 내려가지고 아이를 그를 데려오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머니에 대한 효행이 선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가 성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 5종을 담고 있습니다. 허벅지 살을 잘라가지고 보양하는 일도 있고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오는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에서 자신이 어머니를 보양했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조목입니다. 그래서 이 9개 조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상중하 세 책으로 분책대가 전해지기도 하고 두 책으로 나눠서 전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각각 따로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 책 상중하 하면 세 책이 있지만 이게 따로따로 유통되다 보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어제는 말씀이 나왔지만 중종 임신복 이전에 이런 선사가 직접 간행을 거친 제자 홍구 무복 선사가 아마 판각해서 간행했을 것 같은데 그게 따로따로 유통되다 보니까 함께 모인 경우가 없어가지고 언제나 만복을 못 구했죠. 최근에 이제 구해서 확보가 됐죠. 2009년에 과천 지금 출산도 과천 어디에 그 보존이 되어 있을 때 2007년 같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상무유산. 그러니까 중종 임신복 이전에 흩어져 있던 판본을 모아서 온전히 갖춘 본이 하나 돼가지고 확보가 됐습니다. 그게 있지만 우리는 중종 임신복을 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은 가능한 저는 분체가 아니고 이렇습니다. 분체가 되게 여러분 힘들면 옛날 수학 정석 쪼개고 다니고 뭐 쪼개고 다니고 있나요? 쪼개면 가볍긴 한데 이 책이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져서 사라지잖아요. 한 책으로 만드는 게 좋긴 한데 무거워도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쪼개서 나눠서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1, 2, 3, 4, 5책이지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일연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국종, 가지사나, 인각사, 원경, 충조, 일연찬이라는 일연찬이라고 하는 기록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제5권에만 일연찬이라는 기록이 하나 나와서 이게 1281년에 판각되어서 했다 하더라도 이 일연이라고 하는 저작권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1920년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700여 년간 저자가 무척거나 제자 홍구무게 저자가 알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흩어져 있던 분이 1920년대 아마 조선 충북부에서 우리나라 고전책 20만 권을 모아서 불태웠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 전후해가지고 제5권에 있는 일연찬, 국종, 가지사나, 인각사, 투지, 원경, 충조, 일연찬이라는 요 일연찬이라는 요 하기 때문에 이 책이 일연선사가 창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700여 년 만에, 650년, 700여 년 만에. 그러니까 이 분책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작권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부유사의 저자가 모르니까 굉장히 연구가 좀 답답하게 막혀있었는데 저자가 확인되면서 따라졌죠. 아마 제가 조사하거나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연구 논문과 학위들이 나온 게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석사본
뭘 것 같습니까? 단일 주제. 가장 많은 논문을 양산된, 저자가 양산된 단일 주제. 제가 생각한 게 아마 기독교 신학대학에 많아서 성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성서.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제가 대강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아마 1차적으로 삼국유사인데 그냥 삼국유사보다는 향각. 전국에 국문학과가 워낙 많고 유사가 교육대학원가 많으니까 향가가 가장 많았지 않은가. 삼국유사가 성서 말고 그런 것 같고요. 그럼 삼국유사이겠죠. 그 다음에 많은 주제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원효 의견 원효대사 정도는 일단 참여편 될 겁니다. 석가책이 박사 한 100여 편까지 하지 않을까요? 총 100여 편 이상 되는 것 같고 그다음 퇴계 선생 그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산도 많이 연구가 된 것 같고 그런 정도 같아요.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는 것은 그만큼 그 텍스트, 인물이든 텍스트든 간에 그만큼 많은 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고전 중에 고전이죠. 삼국유사 고전이고 원효도 고전이고 퇴계도 고전인 거예요. 고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거죠. 고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고전이 뭐지? 누구나 다 고전인 줄 알지만 한도 다 이런 책이 없는 게 고전입니다. 아니면 고전을 면치 못하게 하는 책. 그리고 고전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다양한데 고전이라는 것은 동시대성을 발견하게 하죠. 가끔 그렇게 해석합니다. 무수한 시공의 비판의 칼날을 견디고 살아가는 책이다. 그러니까 무수한 세월 동안에 시간과 공간의 비판의 칼날을 견디고 살아가는 책이다. 장안의 안주감이 되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거듭거듭 해석되잖아요. 그 속에서 동시대성을 발견하죠. 공자, 제자를 중심으로 했던 그 상황을 오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바꿀 수 있고 상황을 바꿔도 해석이 가능하고 삼국유사 그렇고 논어가 그렇고 불교 건강경이 그렇고 노자 도덕경이 그렇고 이런 것처럼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가서도 인간의 보편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석을 기다리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는 해석의 지평이 넓으면 넓을수록 고전이 될 가능성이 넓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 쉽게 수학 정석, 성문 종합명어 이런 거 고전이긴 하죠. 고전이 많이 나와도 정석을 이기거나 성문 종합명어 이기는 영어 책들이 많이 나온 것처럼 보여도 이게 사라지지 않던가요? 영어 수레도 헛헛하게 하지만 수학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고전으로 사람들이 이미자의 동백과 같은 고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성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인. 성이라는 인물이 뭡니까? 성이라는 얘기에 의하면 이런 말을 써요. 작자 위성.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을 성이라 했어요.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문명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죠. 삶의 패턴과 형식을 만드는 사람이 성인인 거거든요. 공자라는 사람이 뭡니까? 유자의 삶의 방식을 만들잖아요. 붓다가 이런 거, 불자로서의 삶의 패턴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노자도 그런 게요. 노자는 우리는 지금 사라졌지만 지난 8월 달에 중국을 한 10일 가까이 이제 절강성과 복근성을 다녀왔는데 같이 하면서 조선조 노인이라는 노나라 노자의 인정한 인자인 노인이라는 나주 출신의 문인이 1인한테 의병으로 일어나가지고 나주에서 표류돼가지고 중국의 절강성 복근성 밑에 장주로 들어가서 천주 복주를 거쳐가지고 필답을 하면서 말을 3번 갈아타고 중국 황제를 만나고 산해관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 앞에 오히려 최후라고 하는 사람의 표해력도 있죠. 표해력 들어보셨나요? 최후의 표해력. 노인의 검계일기, 비단검사의 신에겠죠. 그 다음에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게 전부 해외 교류하는 거 아닙니까? 해초의 왕천 축전, 개인의 입단 도출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는데, 바로 그 복건성에 제가 가보니까요. 우리에게 사라졌던 도교 사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관묘. 관우이죠, 관우의식이 관묘, 무묘잖아요. 공자의식이 무묘입니다. 그 다음에 도교 사원도 있고, 그 안에 관우가 있거나 오탁이 있거나, 마조 있죠, 마조하니. 마조신앙. 홍콩 앞바다 바닷가 대만에 엄청난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교 사원에는 너무나 호황천하에서 마치 잡신전, 만신전 같아요.
지구의 용도 몇 마리 있고 온갖 신들은 다 모이는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보니까 어지럽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종 사찰의 심플한 모습과 달리 뭐 온갖 잡신을 많이 모아서 도교사를 보니까 뭐 매일 도교사는 몇 개씩 보는데 관묘 봤다가 도교사 봤다가 보생 제군 봤다가 곳곳에 보니까 어지러운데 이 도교사원이 바로 장주와 천주와 복주가 뭡니까? 대만으로 연결돼서 대만에 오늘날 대만 문화가 거기 다 같이 있더라고요. 대만과 복건성이 같은 쪽이에요. 그게 도교사원이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나라 도교사원 어디 있습니까? 남산에 와룡묘 있죠? 동대 그쪽 가다가 그 밑에 뭡니까? 엠베스 밑에 관묘 있죠? 저 동묘 있죠? 동묘 관음장 보셨죠? 이쪽 그 인현시장 쪽에 돼 있거든요. 관음이 오신 쪽 그 도교사원이 관음장. 그런 데가 좀 들어있지 많지 않거든요. 우리 역사는 도교 가지고 살아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도교 민속으로서는 되어있지만 그런 것처럼 성황당과 더불어서 좀 남아있는데 거기는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지금 우리 신주라고 하는 게 돼 있지만 신주가 밀교지만요. 우리나라에 이제 밀교라고 하는 부분이 민속과 많이 습관이 돼 있고 이제 약간 무속 샤머니즘하고 좀 접목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국유사를 담겨 있는데 삼국유사 불교가 이제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천신신앙 또는 고목신앙 있죠. 천신신앙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게 뭡니까 나무잖아요. 신단수 나무고 우주수라고 하고 이게 메신저니까 뭡니까 되게 짐승이나 새 같은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